안녕하세요. 강은성입니다. 제가 앞서서 영상을 한 40, 거의 50분 가까이를 찍었다가 중단을 해버렸는데요. 그 영상은 아마 올라가지 않고 지워질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지워버렸는데,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그 영상을 찍게 된 주된 목적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이 새서 막 이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중단을 해야겠다. 그래서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찍었는데 또 아쉽게도 그게 다 날아가게 되겠네요. 어쨌든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돼서 좀 이렇게 힘들긴 한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2개의 단어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화두를 어떻게 보면 던지는 방식인 거니까. 저의 영상을 어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방식으로 저의 영상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을 때처럼. 그리고 그러한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도. 자, 일단 첫 번째는 태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각이라는 단어인데, 너무나도 많이 쓰는 단어죠. 작가들도 많이 쓰고, 뭐 미술 관련된 책이니 전시니 뭐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너무나 그냥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발에 채이게 많이 쓰이는 단어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앞서서 50분 가까이를 찍었는데 날렸어요. 자, 이 태도라는 거, 저의 영상이 아무래도 입시, 한예종 조형예술과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도 그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찍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근데 뭐 작가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 태도라는 거는 우리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예종 조형예술과를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는 첫 번째 태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태도에서 끝나요. 제가 보기엔 한예종 입시는 태도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더 좀 더 나아간 차원이긴 하지만 감각 쪼개기라고 하거든요. 감각이라고 했는데 감각 쪼개기로 더 파생이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태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미술가, 그 다음에 작가로서의 태도가 어떠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조형예술과, 한예종 조형예술과라는 학교는. 그래서 이 학생이 나중에 작가로서 작업을 할 때에 포텐셜이 어떨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태도예요. 그 학생의 그 태도를 보기 위해서 뭐를 보냐면 포트폴리오를 보는 거고, 면접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실기 시험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의, 그 학생의 미술가로서의 태도를 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저랑 지금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제가 정원으로 설정을 해놓은 3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학생들 중에 이제 뭐 예종 조형예술과에 대해서 수업을 받은 뭐 다른 데서,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학생 중에는 서울대랑 한예종 조형예술과로 가장 뭐 유명한 학원을 또 다녔었던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해줬던 말은 배우는 게 없다였어요. 별로 그렇게 나한테 남는 게 없다. 그 왜 남는 게 없냐? 자기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결국에 작업을 하는 거는 자기가 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미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근데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만들어 준다는 것도 사실 웃긴데, 그런 거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방향 제시를 해주지 못하죠, 대부분의 미술 학원들이. 그냥 오로지 그 미술 학원이라는 기관의 목표는 뭐예요? 대학을 보내는 거잖아요. 대학을 합격시키고 그 합격증을 받아내야 그 합격증을 가지고 다음 학생들을 또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학원이 운영이 되고, 그 시스템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합격에 포커스를 두고 가면 미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미대 입시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보다 더 잘 아는, 경험적으로 더 잘 아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대학교 합격을 포커스로 두고 미대 입시를 대했을 때 생기는 폐해가 어떤 것인지, 제가 그것의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근데 미술학원은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뭐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대학교 합격을 가장 주된 포인트로 두고 하지 않아요. 이 학생들이 저랑 같이 미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작업을 같이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좋은 작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업과 미술, 작업을 하는 것과 미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정답이 없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정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해요, 지금은. 이전에 많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지만 저도 그간 작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그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으니까. 어쨌건 그래서 우리 조형예술과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분들일 거니까, 대부분이, 우리는 이 태도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한예종 조형해설과를 왜 들어가려고 해요? 이거 학벌 따려고 뭐 학교 이름 보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거기 말고 다른 학교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서 뭐 별로 좋은 거 없어요. 그 사회적으로 별로 좋은 거 없어요. 그 미술 할 거 아니면 내가 작업을 한다 하면은 뭐 조금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아 나는 뭐 미술 작업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고 근데 뭐 그냥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서울대 홍대 가세요. 그냥 그 예종은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예종 왔다가 진짜 피 볼 수가 있어. 진짜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한예종을 가는 게 좋고, 뭐 다른 학교보다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기에 좋은 학교고, 그렇지 않다면 그 학교를 4년 동안 다녀서 얻을 수 있는 게 딱히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태도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한예종이라는 학교로 들어가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나 정말 작품을 하고 싶고 미술 공부하고 작품하고 싶어 하면은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본인 나름대로의 예비 작가로서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예종 조형예술과 입시 준비 과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제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각자 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뭐 선생님과 같이 한다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나름대로의 방향 제시를 해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소통이 되게 중요한 수업인 것 같아요. 한예종 수업은 제가 해봐도, 그리고 그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 태도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 감각 쪼개기, 감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시각, 청각, 촉각, 뭐 후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 귀, 그다음에 뭐 피부로, 코로 뭐 이런 감각들. 근데 그렇게 하면 감각이 되게 축소돼서 보여지는데, 이 감각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것을 쪼갠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차원의 얘기냐면, 자, 시각이라는 거, 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미술을 하려는 사람들은 눈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보고 그거를 단순히 보는 거 말고 거기서 무엇을 보고 그 무엇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거를 쪼개기라는 말로 제가 지금 칭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 모두가 아는 작가를 예로 들어봅시다. 반고우가 생각이 났는데, 반고우는 다 알겠죠. 미대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반고우 알죠? 화가 반고우. 그 화가 반고우의 그림을 보면서 뭘 보세요? 거기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고우의 그림을 보고 나는 그 그림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텀을 약간 두는 것이고, 자,
반고 그림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봤냐면 거기서 반고 그림 중에 그게 조각상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큐피드 상인데 맞는지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구글에 안 나오네요. 아닌가? 여기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게 반고흐가 큐피드 상을 그린 큐피드 상이 아니고 그냥 조각상인가? 하여간 조각상을 그린 어떤 그림이 있어요. 반고 그림 중에. 그렇게 엄청 많이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물론 조각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그게 어떤 붓질로 건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그림에서. 그래서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왜냐면 반고 그림을 저는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그 그림이 저한테 좀 크게 와닿았고 또 반고 그림 중에 해골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해골이 담배 피우고 있는 여기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볼 때 이 큐피드 상에서 볼 때의 감각이랑도 조금 유사하고 약간 다른 어떤 거를 느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 졸전 작업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 것처럼 같은 작가를 보더라도 거기서 보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반고의 그림을 난 반고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면 뭐 노랗고 색깔이 예뻐서 좋아. 아니면 반고 그림을 보면 반고의 자화상, 귀 잘린 자화상을 보면 뭔가 좀 약간 우울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그냥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알려진 말 말고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보고 있는 어떠한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려면 감각이 쪼개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줄게요. 이것도 제가 보는 건데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꼽으라고 하면 항상 마크 로스코라는 화가를 꼽고 그리고 세잔이라는 화가가 있죠. 이 화가랑 그 다음에 모란디라는 화가가 있는데 요렇게 셋을 꼽는데 요 셋의 공통점 그래도 세잔과 모란디는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로스코랑은 뭔 관련이 있지?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항상 제 스스로가. 근데 저는 거기서 어떤 공통적인 걸 느끼냐면 저는 이 세 화가의 그림에서 진동에 가까운 떨림, 그러니까 그림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림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막 이렇게 다이내믹한 이런 움직임이 아니고 이렇게 떨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 그런 움직임의 감각을 저는 보거든요. 그 그림들에서. 마크로스코의 그림에서도 보고, 마크로스코의 그림에서는 특정 그림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림에서 제가 실제로 페이스 갤러리에서 봤던 그림이 한 50호, 60호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왜냐면 로스코 그림이 다 거의 엄청 크니까. 그런 그림에서 그 빨간색의 덩어리가 이렇게 심장 뛰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감각을 모란디 그림에서도 느끼고, 모란디의 그 그릇 정모라에서도 느끼고, 그 다음에 세잔의 풍경화에서도 느껴요. 그 감각을. 그 감각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림에서의 감각이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특정 작업의 군들이.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부분처럼 이런 거를 제가 느꼈겠지만, 저의 감각으로 느꼈겠지만 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 감각이 뭔지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로스코와 세잔과 모란디를 얘기했을 때 로스코는 왜 좋아? 라고 한다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한 몇 년간.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생겼죠.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모란디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을 느끼고, 그게 제 나름대로의 언어로 저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게 제 자신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후에 모란디에 대해서 분석한 어떤 평론가인가 이론가인가가 써놓은 글을 봤는데, 제가 느꼈던 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글을 보고 그 감각을 환기한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느낀 것을 어렵사리 언어화를 시킨 것이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느낀 감각을 이해를 했는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서 언어화돼서 쓰여져 있는 걸 보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감각 쪼개기라는 차원의 활동들, 그런 훈련, 나름의 그런 걸 본인이 하고 있느냐,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느냐는 거를 질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술가로서의 태도, 그 다음에 그 미술가는 감각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제가 배웠던 선생님은 감각을 직조한다. 그러니까 작가들은 감각을 직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감각을 직조한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각, 청각, 촉각이라고 했을 때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거를 하는 게 아니죠. 직조한다는 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 감각을 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고, 아니면 어떤 이상한 느낌을 주고 충격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미술가들이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감각이 직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각이 직조되려면 감각이 쪼개져 있어야죠. 감각의 직조라는 말은 제가 수업을 듣는 선생님이 한 말인데, 이 감각을 쪼개야 된다 라는 말은 제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만든 말이에요. 물론 감각을 직조한다라는 말을 듣기 이전에 만들었다기보다는 생각한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이 얘기를 듣고서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첫 번째는 미술가로서의 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각,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감각을 쪼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저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책을 통해서 해요. 그거를 특히 문학책, 뭐 시가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주로 고전이죠. 현 시대에 유행하는 뭐 이런 재미있는 그런 거 말고, 재미있는 소설 아니면 뭐 느낌 있는 감성시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저는 관심이 없고요. 그 재미도 없고 그런 거는. 카프카, 제가 알기로는 카프카가 그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은 도끼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내려치는 도끼여야 된다라고 했을 거야 아마 카프카가. 근데 카프카 글이 실제로 그래요. 읽으면은 진짜 도끼로 내려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충격과 뭐 어떤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재료로서 책만한 게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뭐 영화나 다른 매체 예술 장르도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영상은 또 잘 못 보는 사람이라 책을 가지고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쪼개진 감각, 그 다음에 쪼개진 언어를 가지고 저의 감각을 저 스스로한테 설명을 하죠. 이게 뭐였을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뭔가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면 뭐 어떤 차원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싶었어요. 정답이 아니고, 이 두 개의 단어가 무슨 대단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중요한 어떤 키워드들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전 영상에서 싶지만, 그 전에서 너무 주저리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서. 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들었던 생각이나 아니면 뭐 저의 의견을 듣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서 또 뭐 영상을 찍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올릴 것이고, 업로드를 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또 한예종 주영예술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수업을 지금 3명의 수업하는 학생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 3명이 다 차서 더 이상 모집을 하진 않지만, 그 3명의 분들이 전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보고서 그래도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작은 희망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거를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제 거의 개인 과외 마크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제가 드는 품이나 이런 것도 너무나 큰 수업이고 해서 수업료가 결코 싸지는 않지만, 저렴한 수업료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수업을 통해서 어떤 번 돈을 전부 다 제가 작업을 하고 공부하는 데에 쓰기 때문에, 제가 그걸 통해서 무슨 뭐 오마카세를 가고 해외여행을 가고 아니면 뭐 명품 옷을 사고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전혀 관심이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읽고 싶은 책 사고, 그 다음 제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재료를 사고, 그 다음에 뭐 생활을 하기 위한 뭐 먹고 마시는 거를 제외하면 쓰는 게 없어요.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수업을 신청해서,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수업을 신청해서 어떤 선생님한테 저도 가르침을 받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래서 뭐 감사하게도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수업료가 그대로 사실 그분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걸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순환 구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유튜브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도, 제가 작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책도 보고 이런 걸 통해서 느끼고 이런 거를 공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죠. 또 더군다나 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과 별개로 저는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공유를 이렇게 드릴 예정이니까, 텀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뭐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제가 또 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나중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유튜브 알림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쓰는 유튜브와, 그러니까 시청을 할 때 쓰는 유튜브와 그 다음에 영상을 올릴 때 유튜브가 달라요, 계정이. 그래서 바로바로 저한테 알림이 안 와가지고 모를 수가 있는데, 최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소통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35분으로 딱 끊었네요. 이 정도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영상 길이는 자꾸 길어지면 안 보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 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의미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